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의 공허함과 허전함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집안에 늘 남편의 기침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저녁마다 드시던 따뜻한 국 한 숟갈에 흡족해 하시던 그 웃음이 가득했는데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집이 텅 빈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별것 아닌 듯 지나가던 사소한 일들이 혼자가 되고 나니 하나하나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에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이 되었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라도 하면 그 사소한 수리조차 제게는 큰 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 큰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제게 늘 의지가 되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제 곁에서 함께 살며 어떻게든 살림을 이어가려고 애써주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피곤에 절어있는 와중에도 저를 향해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하고 묻는 딸의 말 한마디가 제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딸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고 조심스레 말하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수줍게 웃으면서도 눈빛이 반짝이던 모습.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우리 딸이 이 사람을 마음에 두었구나. 처음 사위를 만난 날도 또렷합니다. 그날은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하더군요.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위는 첫인상부터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은 수수한 편이었지요. 구두도 달아 있었고 양복은 오래 입은 듯 약간의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화려함이나 당당함은 찾기 어려웠지만 대신 진심 어린 눈빛과 어딘가 성실해 보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더 먹을래요? 하고 권하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네,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소심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거나 빈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딸은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엄마, 사실 이 사람, 직장은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저한테도 항상 배려해주고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살이에 돈이 다는 아니지요.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고생이 따르겠지만 적어도 마음이 곱고 성실하다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흔히 대릴 사위라고 부르지요. 사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사위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남자 체면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장모 집에 들어와 산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딸이 엄마, 제가 혼자 엄마 곁을 떠나는 건 마음이 걸려요. 우리가 같이 엄마 곁에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위는 결혼 후 곧장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딸과 다툼이 잦아지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사위는 생각보다 성실하고 저를 잘 챙겨주려 애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오면 얼른 달려나와 받아주기도 했고, 정구가 나갔다 하면 사다리를 놓고 직접 갈아 끼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김서방, 이런 건 그냥 두어도 되는데 왜 굳이 고생을 하나? 하고 말하면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머니가 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잘 지켜줄 수 있겠구나.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사위가 가진 한계와 그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이런저런 일을 해주는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다니던 직장도 그리 안정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근무 환경도 녹록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꾸준히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자리 잡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사위가 퇴근 후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만 휘저으며 말수도 줄어들었지요. 자네 무슨 일 있나? 회사에서 힘들어? 제가 조심스레 물으면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만 대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그냥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 말이 늘 걸렸습니다. 조금 힘들다는 게 단순히 하루의 피곤함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사위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만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모님, 그냥 거기 더 다녀봤자 앞날이 없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당장은 생활비가 필요하고 집안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데 무작정 그만두다니. 하지만 차마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있을 텐데 제가 더 몰아붙이면 상처가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후로 사위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 거겠지. 조금 있다가 다시 움직이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는 한 달, 두 달로 이어졌고 결국 계절이 바뀌도록 달라지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반면 제 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피곤에 절어 아무 말도 못한 채 쓰러지듯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딸이 안쓰럽고 또 사위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입에서는 그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혹시 사위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한다거나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있다 같은 말이라도 해주면 제 마음이 한결 편했을 텐데 그런 말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어깨는 더 구부정해졌고 집안에서 보내는 모습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 결국 딸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발 나가서 돈이라도 조금 벌어와. 나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돼? 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일부러 이러는 줄 알아? 맨날 재촉만 하니까 더 못하겠잖아. 그 말은 제 귀에도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 온 건 저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끝까지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며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날 결국 사위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흔들리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겨진 집안은 냉랭하기만 했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집을 뛰쳐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집안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딸은 퇴근 후에도 사위의 행방을 묻지 않았고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오히려 잠시 평온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사위가 뜻밖에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퇴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하나 샀어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차를 샀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으로 승용차를 산단 말입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차를 샀다고? 무슨 소리인가? 퇴직금 가지고 차를 살 만큼 큰 돈이 나오진 않았을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사위는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받게 돼서요. 저는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현관 밖으로 나가본 순간 제 눈앞에 놓인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정말로 반짝이는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윤기가 흐르는 차체는 제가 평생 직접 가져본 적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희 집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위가 어쩌자고 차를 먼저 살 생각을 했을까? 그 차를 보며 드는 첫 감정은 부러움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안함과 불신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분명히 다른 데서 돈이 나온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은빛 자동차의 모습이 마치 제게 조용히 경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제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확인해 보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숙자님 되십니까? 이번에 매매 진행하신 토지 건으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토지 매매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토지를 판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명동에 있는 땅이 매매가 완료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김숙자님 성함으로 되어 있고 인감도장까지 찍혀 있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땅은 다름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이름으로 증여해준 소중한 토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저와 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지요. 그런데 그 땅이 팔렸다고요? 그것도 제 도장을 사용해서? 저는 손이 떨려 수화기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사위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손끝까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인감도장을 늘 작은 서랍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는데 그걸 꺼내 쓸 수 있었던 사람은 결국 집 안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분명 사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위를 불러 앉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은 저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솔직히 말해보게.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자네가 팔아버린 건가? 순간 사위는 흠칫 놀라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당하다는 듯 어깨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사실은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딸은 황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땅을 판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건 사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위가 혼자 도장을 꺼내 몰래 찍고 몰래 계약을 진행했던 겁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 사위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더 이상 사위가 사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소중한 것을 훔쳐간 도둑, 배신자로만 보였습니다. 자네, 어떻게 내 도장을 훔쳤을 수가 있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나 해? 자네 장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증여해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 같은 땅이야. 그런데 자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팔아버려? 사위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족끼리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저만 배제하시려고 하세요? 그 말은 제게 기름을 붓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남의 도장을 훔쳐 쓰고 남의 재산을 몰래 팔 수 있니? 내가 한 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야. 순간 사위의 얼굴은 굳어졌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아내가 시켰다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뻔뻔한 태도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남편이 남기고 간 소중한 땅을, 그토록 소중한 인감도장을 사위가 제 마음대로 훔쳐 팔아버린 사실을 그냥 덮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사위와 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가 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얹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그리고 딸아. 오늘은 분명하게 말해야겠다. 그 땅 매매 당장 취소해라. 내 이름으로 된 그 땅은 너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나 김서방 자네를 고소하겠네.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은 듯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고 사위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정색을 했습니다. 장모님, 고소라뇨? 어떻게 사위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가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뻔뻔함에 제 속은 끓어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내가 한 짓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야.
내 도장을 훔쳐다 쓴 건 명백한 범죄다. 내가 사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라도 이런 짓을 했다면 나는 똑같이 했을 거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딸이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하고? 그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없는 세월 속에서도 딸 하나 바라보고 버텨왔는데 그 딸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며 사위 편을 드는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꾹꾹 눌러 삼킨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 집안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딸마저 등을 돌린다 해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고.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깊은 한숨을 수없이 내쉬었습니다.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가족을 어떻게 고소해요? 그건 너무 심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볼수록 분명했습니다. 가족이기에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맡긴 마지막 재산을, 그것도 몰래 훔쳐 팔아넘긴 사위를 그냥 두는 건 남편의 뜻을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다음 날 아침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떨리는 손끝으로 변호사 사무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더니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정말 내 사위를 고소하려는 길을 걷고 있구나.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선 책장과 서류 더미가 가득한 방 안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손을 꼭 쥔 채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위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제 이름으로 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차분히 물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보관하신 곳은 어디셨습니까? 집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도장을 사위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 들어가서 가져간 게 틀림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와 횡령에 해당합니다. 증거만 충분하다면 고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매매 계약서 사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구나. 법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구나. 집에 돌아온 저는 곧장 구청을 찾아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이름과 함께 매매 완료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제게 맡긴 마지막 유산이 붉은 글씨 하나로 무참히 짓밟혀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설령 딸이 등을 돌려도 이 일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청 건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제 마음만큼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위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이름과 제 삶까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고소장을 제출한 뒤 며칠 동안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경찰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사위는 결국 불려나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나가 진술을 하면서 손이 떨려 글씨조차 제대로 써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 썼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내준 적이 없습니다. 제 허락 없이 제 이름으로 된 땅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제출한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제 이름과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글씨체와 서명은 제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위조의 흔적이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허락을 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장모님의 서명이 아닌 필체가 나왔을까요? 사위는 말문이 막혔고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할까 기대했지만 그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날 저는 법정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긴 나무 의자들이 늘어선 법정 안은 낯설고도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피해자는 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동의 역시 없었습니다. 여기 제출된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서명은 제 필체와 전혀 달랐습니다. 감정인이 증언대에 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명은 동일인의 필적이 아닙니다. 장모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토지를 지키고 싶다는 제 마음이 이제서야 조금은 인정받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 측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으로서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뿐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순간 제 등골을 타고 한 줄기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꾹꾹 눌러온 울분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열렸고 증거와 진술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과정을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매번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긴장으로 손끝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다본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김석진,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위가 결국 감옥에 간다는 사실보다도 법이 제 편에 서주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 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마음 한켠은 후련했지만 다른 한켠은 공허했습니다.
사위가 법정 안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끝내 외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가족이라 여겼던 사람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게 된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 땅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등기부 등본에 빨간 글씨로 찍혀 있던 매매 기록은 취소되었고 남편이 제게 남겨주었던 마지막 유산은 다시 제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향해 눈물 어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가족인데 엄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울분 섞인 목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은 단순히 잘못을 한 게 아니야. 내 도장을 훔쳐서 내 땅을 팔아버렸어. 그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법이 아니면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었어.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감옥까지는 보내지 말았어야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 없이 버티며 딸 하나 믿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가장 믿었던 딸이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안에서 끝내 혼자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도 결심을 해야겠다.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 남편과 함께 나가거라. 더는 내 집에서 살 수 없다.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위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찍는 듯 아프게 울렸습니다. 한 달 뒤 사위는 예정대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소식조차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허전함과는 또 다른 냉정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사위의 무책임한 행동에 가슴을 치며 한숨 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땅을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집에 다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처음 며칠은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고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도 함께 젓가락을 부딪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며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을 놓았을 때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퇴근에 들어오면 엄마 뭐 드셨어요? 하며 제 밥상에 같이 앉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아무리 무책임하고 밉더라도 집안에 남자 하나 있다는 존재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고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너무 낯설어 밤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평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늦게까지 누워있는 모습에 답답한 마음을 삼킬 필요도 없었고 딸이 지쳐 들어와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달래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일과를 제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올 때 저는 작은 밥상을 펴고 따뜻한 밥에 달걀 프라이 하나 올려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래 바라던 삶이었을지도 모르지. 주말이 되면 남편이 남겨준 그 땅을 찾아 나가보았습니다. 아직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땅 위에 서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야, 내가 이 땅을 당신 이름으로 해놨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다시 제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발로 꼭 밟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주라던 땅,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켜냈어. 이제 그 약속은 지켜졌으니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길가에 핀 국화꽃을 보며 작은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위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겠지만 이제는 그런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딸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함께 살던 딸이 떠난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게 했던 그날의 말, 엄마 어떻게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그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도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누군가는 나를 원망하더라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작은 일용직 일을 나가면 몸은 힘들었지만 저녁에 돌아올 때 느끼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벌어 내 밥을 해먹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집을 지킨다는 사실이 제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집안의 고요는 더 이상 외로운 소리가 아니라 평온의 소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집 앞 가로수에 잎사귀가 푸르렀다가 어느새 붉게 물들고 다시 차갑게 흩날리며 바람에 쓸려갔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던 무렵 저는 여전히 딸의 소식을 가끔 궁금해했습니다. 딸이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몇 번이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지만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했던 그 마지막 말,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집 앞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망설이듯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그 집 딸 말이에요. 큰따님,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식이 있는데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위가 감옥에 간 뒤로 따님이 많이 힘들어했대요. 결국 정신을 버티지 못해서 요즘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딸이라 해도 제 피부치인데 정신병원에 있다는 소식은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정신병원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디 병원인데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이 사위가 수감된 이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울부짖는 날이 많았다 합니다. 가족들마저 멀어진 상황에서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결국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던 건 아닐까? 딸을 내쫓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딸의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 곁에 꼭 붙어 다니며 엄마 나랑 같이 자자 하던 그 모습, 결혼 전날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나 시집가도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하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얇은 종이처럼 한 장 한 장 찢겨나가듯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사위의 잘못이 더 컸다. 하지만 결국 상처는 딸이 고스란히 받았구나.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위를 감옥에 보낸 것이 옳은 선택임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딸마저 잃게 된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이후 제 마음은 한시도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눈을 감아도 딸의 얼굴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꼭 붙잡고 마당을 뛰어다니던 딸,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제 품에 안기던 딸, 그리고 결혼식 날 눈물 흘리며 엄마 늘 고마워요 하던 그 딸이 자꾸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그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이 돌처럼 무겁게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저는 병원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생각,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는데 창문마다 굳게 잠긴 쇠창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만으로도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이 저 안에 갇혀 지내고 있구나. 그 현실이 참을 수 없이 쓰라렸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 다다랐을 때 제 발걸음은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접수를 하고 딸의 이름을 말하면 곧장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얼굴을 보러 가면 딸이 날 반길까? 아니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외면할까?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소리치진 않을까? 그 생각에 제 발걸음은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손수건을 손에 꽉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호사와 함께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혹시 딸이 있을까 싶어 눈을 크게 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아, 엄마가 널 이렇게라도 보러 왔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엄마 마음은 여기 내 곁에 있다. 결국 그날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 하나하나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 만나자. 두려움 때문에 오늘은 돌아섰지만 언젠가는 다시 용기를 내서 딸 앞에 서자.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린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딸을 만나야 한다. 두려워서 계속 피하면 후회만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혹시 딸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낸다 해도, 차갑게 돌아선다 해도 그 모든 걸 감수하리라. 그것이 엄마 된 사람으로서 마지막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 가서
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차트를 확인한 뒤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번은 더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수건을 꼭 쥐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타나 저를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제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습니다. 철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열리고 안쪽 병동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곳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 구석에 앉아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딸은 한눈에 봐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또렷하고 씩씩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딸아,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반가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그저 공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예요.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힘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심했지. 내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큰 상처만 줬구나. 제가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딸은 순간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요. 남편은 감옥에 가고 엄마도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버티질 못했어요.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니야, 딸아.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야.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다 짊어지게 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을게. 딸은 마치 믿기지 않는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을 감싸던 죄책감과 슬픔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딸의 체온은 아직 따뜻했고 그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어 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끝까지 너의 곁을 지켜주겠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딸의 손을 붙잡고 나온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달랐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딸의 얼굴, 오랜만에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딸의 체온은 분명히 살아있었고 그것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에 자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마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딸이 다시 제 손을 밀어내면 어떡할까?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내가 이제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면회 시간마다 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냥 제 얼굴만 바라보다가 짧은 대답만 하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 그런가 봐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늘어나고 눈빛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만으로도 제겐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작은 간식이나 따뜻한 양말,
손수건 같은 것을 챙겨갔습니다. 병원 규정상 많은 걸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딸이 엄마가 날 잊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제가 가져다 준 물건을 손끝으로 만지며 가만히 웃을 때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아이가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많이 잘못했지요. 그때 사위 편을 들었던 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땐 너도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그랬던 거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다. 엄마는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주고 내 앞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딸은 제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와 회복이 섞인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리라.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남은 삶을 다 바치겠다.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딸과 나란히 앉아있던 어느 날 딸이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옆에서 다시 살고 싶어요. 나 혼자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아. 이제 다시 같이 살자. 내가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끝까지 옆에 있어줄게. 그 말을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사위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은 뒤에도 제가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된 이유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비록 깊은 상처와 방황 끝에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지만 딸이 다시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딸의 회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원망과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단 한 가지 소망만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을 되찾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날을 꼭 보겠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보낸 나날들이 쌓여 딸의 눈빛은 조금씩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의 부축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 보이던 딸이 이제는 스스로 걸어 복도를 천천히 산책할 만큼 나아졌습니다. 그날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이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곧 퇴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딸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겠습니다.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딸은 드디어 환자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아직은 수척했지만 오랜만에 화장기 없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주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딸아.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 옆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병원을 나서는 길, 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 공기는 오래도록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방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가득 들이고 새 이불을 펴놓았습니다. 딸은 그 방에 들어서며 한참을 둘러보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 밥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엄마가 해준 밥 냄새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딸 앞에 놓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드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평범한 저녁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식사 도중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지금은 건강부터 완전히 되찾는 게 먼저야. 내가 원한다면 어떤 일이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 어딘가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예전에 봤던 딸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조용히 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풀려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는데 이제는 작은 발걸음 소리와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가며 따뜻함이 조금씩 번져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딸은 제 옆에서 작은 일을 거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사소한 순간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딸이 엄마 파 다듬을까요? 하고 묻는 목소리에 저는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던 딸이 점차 동네 슈퍼에 다녀오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보며 혹여 불안한 기색이 보이면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딸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바람 냄새가 좋아요. 병원 안에서는 이런 공기 맡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있구나.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절실히 느끼는구나. 어느 날은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예전에 조금 배우다가 그만둔 거 있잖아요. 저는 두말 없이 화방에 가서 도화지와 물감을 사왔습니다. 딸은 거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조심스레 붓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종이 위에 꽃이 피어나듯 색감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딸의 마음이 천천히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변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위의 배신과 딸과의 단절 속에서 늘 무너진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 딸이었습니다. 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종종 차를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아픈 기억도 많았지만 딸은 이제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다시 살아난 거야. 서로를 붙잡았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때는 원망과 오해로 등을 돌렸지만 결국 서로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지낸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한 눈빛으로 제 곁을 떠나지 못하던 딸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힘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먹던 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을 해볼까 해요. 저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제가 차분히 묻자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처럼 무리하는 건 안 되고 작은 일부터 해보고 싶어요. 동네 아이들 미술 학원에서 보조 선생님 자리를 구한다는데 거기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엄마가 사다 준 물감으로 그림 그리다 보니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던 딸이 스스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되고 다시 돌아와도 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잖아. 며칠 뒤 딸은 조심스럽게 이력서를 작성했고 학원 원장과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딸이 낯선 상황에서 주눅들까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손을 꼭 모으고 앉아있던 딸은 면접이 끝나고 나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울던 얼굴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마주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드디어 미술학원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딸이 일하러 가는 모습을 현관에서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길이 오래도록 이어져 아이가 다시 자신을 찾아가게 해달라. 저 역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집에 갇혀 살던 저는 딸이 일을 시작하자 오랜만에 제 시간도 생겼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심었습니다. 매일같이 딸만 바라보며 걱정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자 저 자신도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일터에서 돌아와 제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이 제가 도와준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얼마나 뿌듯하던지 몰라요. 이제야 조금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딸아,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스스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사위의 배신으로 집안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 딸과 함께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딸이 퇴원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걷는 걸음 하나에도 불안이 스며 있었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딸의 얼굴에는 조금씩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넘어 들어오면 딸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절망에 짓눌리던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조용히 품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다시 내 곁으로 와줘서 고맙다. 사위의 배신과 긴 재판, 그리고 딸과의 단절로 무너졌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늘 소박한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지만 그 자리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딸은 가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저는
텃밭에서 캔 상추를 건네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웃음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했지만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꽃이 피는 거구나. 딸과 함께 걷는 봄길의 벚꽃, 여름의 매미소리, 가을의 단풍, 겨울의 첫눈까지 모든 계절이 예전과 달리 더 선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제 방 앞에 조용히 서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언젠가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더라도 절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엄마는 이제 세상 전부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져서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이 길지 않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리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상처와 배신, 원망은 여전히 제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희망과 감사였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도 반드시 다시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저와 제 딸이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돈도 재산도 아닌 결국은 옆에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